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임의수사의 일반론과 임의수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임의수사의 두 번째 예로서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고인 조사의 의의에 대해서 보면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지요. 그래서 피의자 아닌 자가 결국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수사기관은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진술을 들으려면 출석을 요구해야 되니까요. 수사기관에 대해서 진술하는 피의자 아닌 제3자를 참고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편 법원에 대해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는 증인이라고 불러서 증인은 법정에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수사기관 단계에서는 참고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참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강제 수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나 진술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받지 않죠.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불출석하거나 했을 때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받는 것과 역시 구별이 됩니다. 다만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서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법원의 그 심리의 책임이 넘어가는데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서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의 청구라고 하고요. 뒤에서 수사상의 증거보전 절차에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제1회 공판기일 전이지만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구인 또는 감치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참고인 조사는 그럼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참고인 조사의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의 경우와 달리 다른 수사기관의 참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검사가 신문할 때 검찰 수사관이나 서기관, 서기 등을 참여시켜야 된다든지, 사법경찰관리가 신문할 때 다른 사법경찰관이 신문할 때 다른 사법경찰관리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런 규정이 없는 것이지요. 또한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범죄 피해자도 참고인으로 조사가 되겠죠. 그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장애인이라든지 특히 신문을 할 때 옆에 동석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참고인의 경우에도 그런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나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성이 더욱더 크다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이와 같이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되면 진술 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것을 참고인 진술 조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진술조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참고인 진술조서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겠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진술조서가 되죠. 이에 반해서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스스로 자기의 생각이나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은 진술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서로 개념상 구별되고요. 이것은 다음 학기에 배우는 형사증거법에서 진술조서냐 진술서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게 되니까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것은 조서, 그 다음에 피해자나 참고인 등이
스스로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면은 진술서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판례에서는 정식으로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기록에 편철도 하지 않고 보관 중이던 참고인 진술조서를 진술조서를 작성했으면 수사 기록에 편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참고인 진술조서를 휴지통에 폐기한 경우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2도, 82도, 368호 판결을 나중에 또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한편 형법에서 공부하는 공용서류 무효죄에 대해서도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의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증거 능력이 재판에서 중요한 이슈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312조 4항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결정이 됩니다. 312조 4항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이것이 바로 진술조서가 되겠지요. 참고인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 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이 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 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형사 증거법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게 참고인 진술조서에 관한 진술에 관한 규정인데 이 경우 동의를 받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와는 달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는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녹화한다는 사실을 참고인 진술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영상 녹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의자의 경우와 달리 참고인이 진술을 영상 녹화할 때에는 참고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 녹화한 경우 그 영상 녹화물이 나중에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아래에 나오는 대법원 2012도 5041호 판결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독립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다시 판례를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수업 시간에 시간이 되는 대로 판례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나오는 판례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 3에 따라서 촬영한 영상, 즉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진술하는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메모도 작성을 한 거죠. 메모도 함께 촬영이 되어 있는 경우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특별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인데 메모에 대해서도 그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역시 판례를 공부하는 시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참고인이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명에 기록한 후 수사 기록에 편철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244조의 4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사 과정, 그와 같은 도착 시각이라든지 조사 시작 시각, 조사 종료 시각과 같은 수사 과정을 기록해야 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판례는 참고 삼아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해서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위가 증거 위조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역시 형법 강론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또 현실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또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피의자 신문 그리고 지금 이번 강의에서 참고인 조사를 함으로써 임의수사의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기타 임의수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을 들 수 있는데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특수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가 그 지식이나 경험에 기하여 알 수 있는 법칙 또는 그 법칙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보고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감정은 수사기관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무상 대검찰청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감정기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유전자 감식, 그렇죠? 유전자 감식 같은 거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하기 어렵죠. 또 마약인지 여부 감식을 한다든지 식품 감식을 한다든지 환경오염 또 심리생리검사 심리생리검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필적감정 또 문서가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 음성을 분석하고 영상을 분석하든지 이런 기타 법의학적, 이화학적 감정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감정을 위촉받은 자를 감정수탁자라고 부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자를 감정수탁자라고 하고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받을 것을 감정의 명을 받은 사람은 감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개념상 감정 수탁자와 수사 단계에서의 감정 수탁자와 재판 단계에서 감정인이 역시 구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정 수탁자는 감정인과 달리 선서 의무가 없고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허위 감정에 따른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 위촉에서는 그 증거를 변호인으로서 판단할 때 신중하게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이와 같이 감정을 위촉하는 처분 자체는 감정의 위촉 자체는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임의수사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감정 유치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정신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을 받는 사람을 일정한 곳에 데리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감정 허가장을 받아서 행해야 되는 경우, 나중에 강제 채취, 혈액 채취 같은 데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강제 수사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즉 검사가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을 위해서 감정 유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감정 유치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는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 유치장을 발부해서 유치 처분을 하여야 되고요. 이와 같이 감정 유치를 하게 되면 구속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준용이 됩니다. 감정 유치에 대해서는 아래에 나오는 강제 수사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나오는 판례를 보시면 혈액 감정을 위해서 피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해야 될 텐데 동의 없이 또는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해서 감정을 위촉을 했고 그에 대한 감정 결과 보고서가 도착했을 때 증거 능력이 있는지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9도 2109 판결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판결입니다. 역시 이번 강의는 크게 형사소송법의 틀을 잡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번 초기에는
판례의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지 않고 일단 스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래 판결도 보시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 수사를 위해서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능력 없는 피의자를 대리해서 체혈에 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그와 같은 동의를 받고서 감정 혈액을 채취했을 때, 그리고 그 혈액을 감정 위촉을 해서 감정 결과 보고서를 받았을 때 증거 능력이 있는지가 역시 문제됐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판례는 강제 체뇨, 마약 수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혈액뿐만이 아니라 소변이 필요하게 되죠. 강제 체뇨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체뇨가 허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소변을 채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도 6219 판결도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사실관계가 등장하기 때문에 판례 내용이 좀 깁니다. 자, 이처럼 감정을 위촉을 해서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와 같은 서류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까요? 네. 어떻게 인정될까요? 313조 제3항에서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즉 감정 결과 보고서라든지 감정서에 대해서 감정 결과 보고서, 감정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것도 역시 형사 증거법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수사기관은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자의 진술이나 국어가 아닌 문자나 부호는 통역을 하거나 또 번역을 하도록 위촉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통역, 번역을 위촉하는 것도 임의수사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기타 임의수사 방법으로 수사 관계사항의 조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공무소 등의 어떤 사실관계를 조회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의 조회에서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199조 2항에 있습니다. 이를 실무상 사실조회라고 합니다. 사실조회도 실무에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사실조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로 보는 견해와 임의수사라고 보는 견해가 사실 약간의 대립이 있습니다. 사실조회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보고 의무가 있으니 이것은 강제수사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다수의 견해는 보고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조회를 할 때 영장에 의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공무소 등의 조회, 즉 사실조회는 임의수사가 아니냐, 이런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은 다수의 견해에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요. 한편 저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흔히 금융실명법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세칭. 여기서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또는 법관의 영장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거래 정보를 사실조회할 때에는 그 금융거래 정보 명의인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또는 동의해야 되거나, 또는 그런 것이 없을 때 법관의 영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유의해야 되고요. 그에 대해서 실제 문제가 되었던 판례가 아래에 나오는 2012도 13607호 판결입니다. 판례의 소개 부분을 읽어보시면요.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영장 없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거래 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경우, 이게 금융거래 정보가 되거든요.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이 있는지가 문제가 됐고요. 역시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매출 전표의 거래 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경우 그에 근거해서 그걸 제시하면서 피의자의 자백을 받거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3자의 진술을 받은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논의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위법 수집 증거와, 그렇죠? 법관의 영장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한 것이 위법 수집 증거가 됐고, 그 위법 수집 증거로부터 취득한
2차적 증거, 이른바 다른 말로 파생적 증거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논하는 것이 독수의 과실 이론, 네, 들어보신 분도 있겠죠. 독나무의 열매 이론이라고 해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과 그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형사증거법에 등장하는데, 이와 같이 사실조회를 할 때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었던 판례를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이 판례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얘기하고,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단계에서 강의안을 보면서 복습을 판례를 읽어봐 주시고, 다소 벅차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실조회를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는 이미 제출 물건의 압수입니다. 원래 압수라는 것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대물적 강제수사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압수라는 것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인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리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한데, 피의자나 기타 사람들이 떨어뜨린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가 있다는 것이 218조의 규정이죠. 그래서 뒤에 압수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임의 제출 물건의 압수도 중요한 테마가 되죠.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임의로 제출한 물건의 압수는 영장에 의하지 않는 것이니까 임의수사라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다. 일단 제출된 이후에는 임의 제출자가 자유롭게 점유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강제수사인 압수의 일종이 아니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름 임의수사로 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 나중에 압수 부분에서 공부하시겠습니다만, 압수를 하게 되면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임의 제출 물건을 압수했을 때에도 역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강제수사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요. 자, 아래 판결은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직후, 원래 영장을 가지고 압수해야 되는데 일단 영장 없이 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물에 대한 임의 제출 동의서를 받은 경우, 이것은 내가 임의 제출한 것으로 동의한다 라는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그 압수물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2009도 14,376호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위법 수입 증거 얘기도 등장을 하고 해서 다시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판결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자체, 그리고 그 압수물을 찍은 사진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수사 부분은 결국 증거법에서의 증거 능력과 대부분 연결이 되고, 특히 임의수사나 강제수사에서 특히 강제수사의 규정을 어겼을 때는 위법수입증거 배제 법칙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법수입증거까지 공부하고 나면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겠죠. 네 번째로 기타 임의수사 방법으로 실황조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실황조사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범죄 현장이나 기타 장소에 실제로 가서 실제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황조사가 됩니다. 실황조사는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임의수사 방법의 하나이고요. 실무상 어떤 경우에 많이 이루어집니까? 교통사고나 화재사고, 산업재해 등 각종 사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이 현장에 가서 사고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에 실황조사가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나중에 검증을 배우시면 압수수색 검증은 검증을 포함해서 강제수사가 되는데, 구체적인 사건에서 임의수사인 실황조사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강제처분인 검증해야 할 것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성질이나 경중,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작성된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312조 6항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312조 6항은 이 위에서 살펴본 검증조서에 관한 규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하는 입장이 다수설이라서 결국은 증거능력 측면에서 다수설에 의하면 증거능력 측면에서 실황조사와 검증은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전과 관련 사항의 조회가 있습니다. 범죄 경력,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것도 조회하게 되는데, 그것도 임의수사의 하나가 되겠죠. 그와 같이 조회를 해서 전과조회서가 회보가 되면 이 전과조회 회보서는 315조 1호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되어서 역시 이에 대해서는 형사증거법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증거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 밖에 컴퓨터에 의해서 주민조회를 해본다든지 운전면허를 조회해본다든지 차량, 차적을 조회해보는 것들은 임의수사 방법의 하나가 되겠지요. 한편 임의수사의 하나로서 수사보고서 작성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실무에서 수사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수사보고서의 개념에 대해서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수사실무상 필요한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사보고서는 그 수사를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적게 되는데 실무상 수사보고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같은 수사보고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수사기관 내부의 문서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수사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형식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증거 능력의 인정 여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역시 형사증거법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수사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수록 증거법과의 연관성이 점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밖에 기타 임의수사 방법으로 수사를 촉탁하는 것, 다른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요. 출장 조사할 수도 있겠지요. 출국 금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요. 소재를 수사할 수 있고 지명수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경우 필요성이 없어지면 지명수배를 해제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전부 임의수사 방법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고인 조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타 임의수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강제수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